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북한에서도 이번 주부터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 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먹는 문제는 해결하라고 지시했었는데요. 그만큼 식량 문제가 절박하다는 말이겠죠? 네, 그렇죠. 문제는 북한이 밖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면서 동시에 안에서도 코로나19를 이유로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있어서 영농자재도 제대로 조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네, 자력 경쟁을 내세우는 북한은 과연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여러 협동 농장들에서 올해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북한 말로 모내는 기계, 즉 이항기가 일정한 간격으로 모를 심어 나갑니다. 모내기도 관건은 속도전. 이제 우리가 모내는 기계의 망가짐을 보장하고 운전공, 공급수들이 생성과 유가를 높인다면 이제 5월 15일까지는 기본 면적의 모내기를 결속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 해인 올해 이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외부에 손을 벌리지 않는 자력 갱생. 이를 위해 과학기술과 인력, 자재 등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농사 첫 관문부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벽실을 뿌려서 모를 기르는 데 필수적인 영양 비료와 보온용 비닐을 수입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조그만한 그 일종의 이제 비닐하우스인 셈이죠. 모가 그 안에서 자라죠. 4월달에 이제 모를 기르거든요. 그때는 날씨가 변동도 심하고 날씨가 굉장히 추워가지고 잘못하면 모가 막 냉해를 입거든요. 노동신문은 농민들이 벼 모판 종합 영양제, 즉 비료를 자체 생산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실패를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족한 비닐은 아예 모판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대신 작은 포트에 벽실을 일일이 뿌려 벼모를 오래 기른 뒤 논에 심는 최신 농법을 택했습니다. 현재 농장에서는 용량모와 용량 냉상모를 위주로 해서 벼모를 길러내고 있는데 확실히 다른 모를 길러내는 데 비해 볼 때에 종자와 모판 자재를 전략하고 노동신문은 농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당과 내각이 기계적으로 대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중앙부처 차원에서 전력은 전력공업성, 영농물자는 화학공업성, 농기계는 기계공업성이 철저히 지원하라고 책임을 할당했습니다. 농사에 정권의 명운을 건 셈입니다. 이제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좀 식량마저 제대로 확보가 안 되면은 언제 또 더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주민들을 괴롭혀야 될 상황이라. 농사 현장의 초급 간부들과 농민들의 분발도 촉구했습니다. 핵심은 과학 영농과 기계화. 먼저 모내기철 농기계 가동률을 끌어올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랙터에 연료가 충분히 공급될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또 트랙터가 고장나지 않고 충분히 이제 가용한 트랙터의 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가? 지금은 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부족한 농사 인력은 과거처럼 학생이나 직장인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대 군인 등 생산성이 높은 인력을 농촌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기상이변 등 악조건을 이겨내기 위해 과거의 경험에 의존한 낡은 농사 방법이 아닌 과학 영농을 강조했습니다. 과학 농사만 틀어지면 얼마든지 횡포한 자연 속에서도 쓸모없이 버림받던 땅에서도 기존 공식을 초월하는 흐뭇한 작황을 거둘 수 있습니다. 실제 전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모내기부터 밭작물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기술 전습회를 개최하고 농기계 수리와 부품 생산 분야에서 보다 많은 기술자들을 양성할 것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온과 강수량 등 모내기철의 기상기후 조건만 놓고 보면 올해 벼농사 전망은 예년에 비해 나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강수량일 것 같습니다. 근데 강수량을 지금 4월까지 지켜본 결과 평년 대비해서 한 63% 정도 풍부하게 강수량이 내린 것 같아서 모내기 하기 위한 농업용수 확보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현재까지 공개된 북한 당국의 대응 방향은 고질적인 문제들을 드러내면서 해결 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식량 문제는 당국과 농민의 안간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 대책이 계획대로 실현되고 올해 기상까지 좋아서 곡물 생산 목표인 460만 톤을 모두 다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소비량인 570만 톤에 100만 톤 이상 부족합니다. 지난해 태풍과 호우로 인한 작황 감소 때문에
최근 옥수수 가격이 1,000원 이상 오르는 등 식량 가격 상승도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에 식량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식품, 주요 식품, 기름이라든지 뭐 설탕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옥수수라든지 그런 식량 가격이 식품이나 식량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는 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식량 사정이 조금 예년에 비해서 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아무리 농업 당국이나 농민들의 분발을 촉구해봐야 국경문을 닫아건 상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모자란 식량은 아무래도 북한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식량을 외부로부터 수입하거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시장을 많이 개방을 해야 되겠죠. 주민들의 먹는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북한. 북한 농업의 누적된 문제 해결과 함께 대외 관계, 코로나 방역 등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은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집짐승 기르기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네요. 짐승들 배설물을 비료로 쓰기도 하고 또 고기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북한은 요즘 특히 토끼 기르기를 강조하고 있다는데요. 네, 오상현 기자,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북한에서 토끼는 고기와 가죽을 모두 공급하는 중요한 동물입니다. 번식력이 좋고 기르기도 쉬운 편이라는데요. 지난 8일부터는 거의 매일 토끼 사육 관련 보도를 내보내고 있고 토끼 기르기를 전군중적 운동으로 불릴 때 대한 당 정책을 받들고 신의주시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시안의 모든 학교들에서 토끼를 대대적으로 기르도록 여기 이 삼웅중학교는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토끼를 많이 길러서 소문난 학교입니다. 학교나 조직 단위별로 목표를 정해놓고 경쟁하듯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재개한 사업을 짜고 들어 우리 더에서는 모든 학교들에서 1,000마리 이상의 토끼를 기르기 위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학교당 1,000마리 이상이라면 전체로 따지면 토끼 수가 엄청나겠는데요. 더 많은 토끼를 기르기 위해 전국 학생 청소년들의 토끼 품평회나 사육 경험 토론회를 열기도 한다는데요. 전국 학생 청소년들의 토끼 품평회 및 경험 토론회에서 12차례나 1등을 한 학교에서는 과학적인 사행관리 방법으로 토끼 마리수를 계속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토끼가 좋아하는 낮은 습도의 환경을 만들고 할미꽃이나 우엉을 사육장 주변에 심어서 토끼가 잘 걸리는 콕시디움병과 소화장애를 예방한다든지 폐사율을 낮추는 방법도 공유하면서 토끼 사육을 독려합니다. 군총연동맹위원회에서는 학교 주변에 풀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수의 방역 사업을 철저히 세워 폐사율을 국력 줄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토끼 사육을 강조하는 건 식량 문제와도 관련이 있겠죠. 토끼 고기는 지방이 거의 없는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어서 북한에서는 최고의 보양식 재료라는데요. 고기 뱃속에 찹쌀이나 인삼 같은 재료를 넣고 감아해서 삶아 먹기도 한답니다. 또 가죽은 옷을 만드는 데 활용되기도 하는 만큼 북한에서 토끼는 상당히 기묘하게 쓰입니다. 네, 곡물이나 별다른 사료가 필요 없다는 것도 토끼 사육을 권장하는 이유겠어요. 사료 대신 주로 풀만 먹는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식량난 타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래전부터 적게 먹고도 건강하게 자라는 우량종 사육을 권장해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육종된 토끼들은 100g 내지 130g이 나달 부산물 소요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소수토끼는 50 내지 70g 정도로 포장해주면 되는 이러한 유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요. 청년동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학교별 경쟁을 유도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집중적으로 토끼 키우기를 독려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몇 달에 한 번씩 십수 마리의 새끼를 낳을 만큼 번식력이 좋은데 봄철에 유독 새끼를 많이 낳는다고 하고요. 또 비교적 기르기 쉬운 편이어서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들도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거든요. 북한은 얼마 전 끝난 청년동맹 대회에서 사회주의와 애국을 강조했는데 토끼 기르기를 이 애국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근데 식량 문제에 못지않게 북한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평양시 만세대 살림집 건설인데요. 네, 군인과 청년들을 대거 동원해서 짓고 있다던데요. 작업은 어느 정도 진척됐나요?
네, 지난 3월 24일 착공식을 했으니까 집짓기를 시작한 지 이제 50일이 지났는데요. 북한 매체들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산림집 건설장에서 1단계 사회주의 경쟁 총화가 진행됐다고 전했는데요. 1단계 사회주의 경쟁 기간에 기초 굴착과 골조공사가 원만히 진척됐고 지대 정리 등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자세히 보면 건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골조공사가 마무리돼가는 듯한 곳도 보입니다. 네, 그래도 건물을 완성하려면 엄청난 양의 자재가 더 뒷받침돼야 하잖아요. 지난 10일부터는 건설 자재를 나르는 집중 수송 전투가 벌어졌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빠른 작업 속도 소식에 고무된 주민들이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보내주고 있다고도 합니다. 인민들이 보내준 그 파츠를 가지고 단 1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도 수백 톤의 강제를 가지고 평양으로 달려오게 됐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목표 완수를 위한 한마음으로 각 현장에서 연일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전합니다. 계획은 무조건 그날로 수행해야 한다는 자각으로 이들은 매일 철강제 생산에서 연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평양 속도를 내세우고 있는데 실제로 이 건설 속도가 빨라진 건가요? 네, 북한은 특히 군인 건설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으로 공로를 세우고 있다면서 기록적인 속도도 강조했는데요. 2층 산림집 골조공사를 하루 만에 해치울 것을 결의하고 공사량을 1.5배나 늘린 여단을 소개하면서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또 건설장에서 활약하는 청년들을 보도하면서 사회주의 애국을 실천하는 젊은이의 모습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는데요. 일마실의 산림집 건설장에서 석도전 청년들 개혁대원들이 애국 청년의 기계를 남김없이 떨치도록 청년동맹 저식들과 평양시안의 청년동맹 저식들이 참가했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성과를 내고 결속도 다지기 위해서 한층 더 속도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상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5월엔 어린이날도 있고요. 어버이날도 있고 기념할 날이 참 많은 달인데요. 그리고 5월 15일 오늘은 바로 스승의 날이죠. 네, 그래서 문득 이 기억에 남는 선생님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또 덩달아서 학창 시절도 떠올려보는 날인데요. 북한에서도 스승의 날을 기념할까요? 북한의 학교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매년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네. 북한에도 혹시 스승의 날이 있습니까? 네, 스승의 날이라고 명칭 지어진 건 없고 좀 비슷한 날, 그러니까 교육절이라는 날이 있거든요. 네. 네. 교육절은 며칠인가요? 1977년 9월 5일, 그러니까 9월 5일이면 북한은 그 교육절로 보내고 있는 거죠. 교육절에서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게 있습니까? 네, 북한은 교육절이면 늘 운동회를 합니다. 가을철 운동회를. 네, 그래서 그날에는 여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그러니까 운동회를 할 때 도시락을 선생님 도시락을 싸간다던가, 또 우리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급 중학교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기념품 같은 수첩, 볼펜 이런 것들도 드리고 꽃도 가져다 드리고 축하의 분위기 이런 건 비교적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 우리하고 북한하고 어쨌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학생들도 그렇지만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긴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어떤 선생님이 배정이 됐느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그렇죠. 이전에 그 선생님께 배웠던 아이의 엄마가 있으면 막 정보를 얻어서 어떤 선생님이다, 어떤 스타일이다 이런 걸 알아보기도 하고 또 내 아이하고 또 잘 맞을지 이런 것들 서로 엄마들끼리 막 문자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 정보죠. 그렇죠. 이호주 씨는 북한에서 교사이시기도 했고 또 학부모시기도 했잖아요. 네네. 북한은 어떤가요? 북한은 고정 담임제입니다. 1학년에서 맡은 선생님이 쭉 그냥 졸업까지 시키는 그러니까 연임제 같은 거죠. 한 번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이다. 네. 근데 이 대한민국에 오니까 정말 매 학년마다 선생님 매년마다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 와서 적응하기도 바쁜데 담임까지 이렇게 막
바뀌니까 막 적응이 안 됐고 걱정이 사실은 제일 많았죠. 그게 사실은 지금도 그거는 아직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예, 지금까지도. 좋은 선생님일 경우는 그렇지만 선생님이랑 좀 잘 안 맞으면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1학년에서 정말 안 좋은 선생님 맡았다면 정말 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남한처럼 북한도 지금은 좋은 선생님한테 학생들을 맡기려고 자식들을 맡기려고 사전에 정보 같은 걸 주고받는데 결국은 그런 걸 정보를 받아도 교장 선생님하고 사업을 해야지만이 그 선생님 학급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오랜 시간 길게 이렇게 담임을 맡는다면 아이들 장단점을 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또 선생님 파워도 또 상당히 좀 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의 장단점을 완전히 파악하니까 뭐 적성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언을 잘 줄 수도 있고 또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학부모와 교사가 이제 신뢰관계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북에서는 뭐 사교육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 선생님한테 거의 모든 교육을 다 일임하거든요. 모든 전권을.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선생님의 교권이 셀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뭐 학생 인권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은 아직 없다 보니까 선생님의 파워가 사실 막강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예전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뭐 이럴 정도로 교권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말은 사라진 지가 오래고 교권이 많이 약해졌는데요. 이효주 씨는 조금 남한에 오셔서 그런 모습 보시면서 좀 이거는 그렇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 경악을 한 거죠. 네. 대한민국 그 분위기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막 학생들이 뭐 교사가 뭐 학생들이 눈치를 본다던가 학부모들을 의식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물론 북한에서도 완전히 없다는 아니지만 여기처럼 이렇게까지는 안 그렇다는 거죠.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대들고 이런 건 뭐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네요. 네, 그 대둔다는 건 원래 학생의 태도가 안 된 거죠. 모범생도 아니고 불량 학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잘된 부모, 여기 북한 말로 대목은 학부모들은 매를 들어서라도 자기 자식을 사람 만들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거든요. 네. 최근에는 북에서도 애를 한 명만 낳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엄청 이제 금지 오ገብ으로 키우는 거죠. 그렇다 보니 학교에서 만약에 체벌을 당하거나 뭐 혼이 나거나 맞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제 엄마들이 가서 항의를 하는 일도 종종 있다는 증언들이 꽤 수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체벌이 학교에서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증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효주 씨 참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요. 네. 북한도 이 교사하기가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점점. 네.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고 또 이해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선생님과 학생이 좀 대면하기도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 현장에서는 뭐 애로사항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은 선생님과의 유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생님하고 친하면 공부도 훨씬 열심히 하고 선생님하고 대면하면 공부도 안 하는데 올해는 그래도 한 주 2, 3회 정도는 학교를 가니까 그래도 학교에서 뛰어노는 것, 또 아이들과 노는 것, 배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즐거워하고 아이가 드디어 엄마 역시 학교는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북한은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면 수업을 재개했다는데요. 화면 먼저 보시죠. 북한 대외선전 매체는 지난달 말 대면 수업을 재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보면서 등교를 하고 체육 수업을 하는 모습 등 다양한 사진도 실었는데요. 네, 조선중앙 TV에서도 대면 수업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며칠 전 세로 1도선 도안의 학교들에서는 일제히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렇게 색색의 마스크를 쓴 채 수업하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초중고 전체적으로 이 정상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은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아마 학교를 안 보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아이들의 교육 격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저렇게 이제 마스크를 쓰고 방역에 좀 신경을 써서 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아직도 열악해서 대면 수업이나 학교를 아예 열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대면 수업 재개 소식과 함께 이색적인 영상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동신군 만포시를 비롯한 자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산골학교 학생들을 위한 통학배, 통학열차들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강도 지역 학생들을 위한 통학배라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도 소개된 적이 있네요. 통학배들은 은종 1호부터 은종 7호까지 모두 7족이며 네, 통학배 이름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은정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당리 사랑과 운종 뭐 이런 것들을 함축한 이런 배라고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집에서 나오면 사랑의 통학배가 촉서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새 통학배를 타니까 정말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무려 2시간을 가야 학교에 갈 수 있다니까 오고 가다가 지쳤겠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 산골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곳이 조금 좀 환경적으로 안 되는 게 제가 살던 지역에도 분교가 있었거든요. 거기 학생들은 초등학교는 거기서 다니지만 중학교하고 고급중학교는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래서 우리 쪽으로 한 40분, 50분 걸어서 나와야 되거든요. 저렇게 배를 타고 가는 학생들은 그래도 그만하면 배려를 받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통학 시간 2시간이라 그러는데 제주도에 있는 학교도 2시간이면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외진 지역인데도 이 학생들이 좀 많은 편 아닌가요? 여기 뭐 부모들은 왜 여기서 사는 걸까요? 국회에서는 이렇게 노동자 지구라고 해서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지구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선 사슴을 키워서 지명도 사슴목장 지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산사업소가 있는 군도 중간에 들려서 가고요. 그곳에 이제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꾸렸을 때 애들을 제대로 학교도 못 보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당국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학교라도 좀 제대로 보낼 수 있게 해주자. 네, 자 이번에는 통학 열차도 소개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교통길이 참 험난하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 왜 막 십리길도 학교를 걸어 다녔다 이런 말씀 들었었는데 네. 그만큼 이제 북한도 여러 가지 도로 사정이라던가 또 학교의 개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시골에 좀 열악한 오지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당국이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영상을 통해서 북한 당국이 궁극적으로 뭔가를 선전하고 싶은 걸 거 아니에요. 뭘까요,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제도가 무상의료제와 무상교육제입니다. 네. 또 이제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 가장 먼저 단행한 개혁 중에 하나가 교육개혁이거든요. 그만큼 인적 자원을 어떻게든 잘 다듬고 만들어서 북한의 그런 발전을 이바지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이제 인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교육에 신경을 쓰면서 북한이 또 내세우는 게 또 무상교육이잖아요. 지금 무상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뭐 공식적으로는 무료 교육을 12년째 의무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학부모들이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건 월사금도 아니고 일사금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무료 교육이라고 체제적으로는 돼 있지만 현실은 안 그렇다 이거죠. 제가 이제 탈북민 주로 여성분들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이 교육 문제가 얘기 나왔을 때 눈만 뜨면 돈이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엄마 오늘 뭐 때문에 돈 가져가야 돼, 돈 가져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눈만 뜨면 돈이다 이 얘기를 그냥 입에 달고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눈만 뜨면 돈이다. 엄마 입장에서 과연 얼마나 어떻게 돈이 들어가기에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걸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북한 학교도 요즘엔 많이 달라졌다는데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해금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 강원도 고성에는 특별한 민속마을이 있답니다. 네, 바로 왕곡마을이라는 곳인데요. 한국전쟁 이전에는 북한 땅이었다고 하네요. 네, 남한에선 유일하게 북방식 가옥 형태가 남아있고 그래서 시인 윤동주의 일생을 다룬 영화 동주를 이곳에서 촬영하기도 했다는데요. 네, 그래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원형을 유지하고 지금도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남북 접경 지역 이 산골 마을을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북녘의 금강산 1만 2천 봉 가운데 마지막 봉우리라는 구선봉이 선명하게 보이고 그 바로 앞으로는 선녀와 나무꾼 전설이 서려 있는 감호가,
오른쪽으로는 바다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해금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 북한과 맞닿아 있는 남한 최북단 지역 강원도 고성군에서 북쪽으로 바라본 풍경입니다. 한국전쟁 전엔 북한에 속해 김일성 별장까지 남아있는 38선 이북의 땅. 그 땅 깊은 산속에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 시간이 멈춘 곳으로 불리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5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왕성하게 계곡을 이룬다 해서 이름 붙여진 오봉리 왕곡마을. 안동 하여마을, 제주 성읍마을 같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전국의 7개 민속마을 중 하나로 조선 초기에 형성됐고 지금은 남한에서 유일하게 북방식 가옥 형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국내에선 유일하게 이 북방식이 여기밖에 없어. 저기 남쪽으로 가면은 내가 민속마을은 빼놓지 않고 다 가봤는데 제주 성읍마을에서부터 양동, 안동, 성주군 한계리, 무섬, 외암 다 가봤는데 거기는 건축 양식이 이렇지 않아. 여기가 전혀 틀려. 단층의 기와집과 초가집들이 듬성듬성 섞여 있는 고즈넉한 마을.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왕곡마을 입구입니다. 전통마을답게 마을 초입부터 이렇게 근해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마을 구석구석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골짜기 마을답게 마을 중앙엔 개울이 흐르고 그 양편으로 바람과 눈이 많은 관북지방 함경도식 가옥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200년 정도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기역자 모양의 집들로 햇볕을 충분히 받고 쌓인 눈으로 인한 고립을 방지하고자 앞쪽엔 담장과 대문이 없는 개방형 마당 구조를 취했습니다. 대문은 부엌으로 통하는 문이 대신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집 안에 부엌과 외양간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이런 형태의 구조가 이제 북방식 가옥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기 대문을 열면 바로 부엌하고 외양간이 나옵니다. 저 작은 문은 이제 예전에는 소들이 드나드는 문이 되겠죠. 추운 지방인 만큼 외양간과 부엌이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건데요. 부엌 옆으론 바로 마루가 이어집니다. 또 안방과 안방에 딸린 골방 그리고 사랑방이 한 건물 내에서 통해 있는 북방식 겹집 구조로 방마다 난방용 아궁이를 따로 쓰는 난방식 홑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방적인 앞마당과는 달리 뒷마당은 차가운 북서풍을 막기 위해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열 손실을 막기 위해 굴뚝엔 항아리를 엎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북방식 가옥 구조가 온전히 보존돼 있어서 함경도 바로 위인 만주 북간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시인 윤동주의 일생을 다룬 영화 동주가 이곳에서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 동주가 친구와 아지트로 썼던 공간은 실제로는 이 마을의 방앗간이었는데요. 이 역시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방앗간 옆집에서 만난 80대 할아버지. 아직도 12살, 북한 인민학교 5학년이었던 6.25 당시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곳짝으로 아주 비행기력을 폭격을 그때 비행기는 뭐 했어요? 그거는 하지만 그렇죠. 이거 산연유도 둘러싸여 있으니까. 근데 요 골짜기로 한포 그 불빛을 보고 한포를 쐈는데 그 방앗간 주춧돌 밑에 와서 그 대가 부러지면서도 안 터졌어요. 아 불발탄이었구나. 이 불악이 그 세 발이 들어와서 그게. 근데 하나도 안 터졌어. 전란을 피해 원형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었던 마을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이 마을의 젊은이들 역시 도시로 모두 떠나갔고 현재는 가옥 50채 중 절반 정도가 비어있다고 합니다. 남은 주민들은 홀로 사는 7, 80대 노인 20여 명이 대부분인데요.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위쪽의 한 기와집에선 80대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꽃다운 20살이었던 한국전쟁 직후 옆마을에서 이곳으로 시집온 이후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 아궁이에 장작을 지펴왔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마당 곳곳엔
1년간 불을 떼고도 남을 만한 양의 장작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추운 걸 몰라. 만날 듯도 하니까. 야. 나그 때문에 이 돌이 달아가지고 안 식어. 안 식어요. 네. 난 다음불에 가서는 못 살겠대. 조금 돌려놓고 추워가지고 금방 오지. 이거는 불 때문에 그저 아치게 때문에 내일 아치게도 뜨끈뜨끈한데 또 나왔대지. 남편은 하늘나라로, 자식들은 도시로 다 떠나갔지만 홀로 텃밭을 가꾸며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이곳의 시간은 이렇게 과거에 멈춰 있었고 그 덕분에 오히려 관광객 발걸음은 조금씩 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세상을 등지게 될 훗날에도 여전히 이 마을의 매력을 보존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트레킹이든 뭐든 이제 그 자전거 도로든 이런 걸 통해서 마을로 들어와서 이 감성 어린 이 마을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소득과 연계가 되고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함께 정적을 깨우는 졸졸졸 개울 소리를 벗삼아 영화 속 동주처럼 수없이 쏟아지는 별을 해게 되는 밤. 여명과 함께 살랑살랑 봄바람과 지저귀는 새소리에 기분 좋게 잠을 깨게 되는 새벽. 이렇게 수백 년을 관통해온 이 남북 접경 지역의 산골 마을은 오랜 시간 한반도 남북의 자연과 문화를 지켜냈고 이젠 또 다른 100년,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알아? 아니 몰라. 주겁이 뭔가 여러 얼굴에 철판을 깔다 비슷한 그런. 되게 두툼하다 그런 것 같은데. 두겹이다. 두 번 가다? 아, 잘난 척하다. 북한말 두겁가다는 으뜸가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북한의 문학작품에는 동네에서 가장 두겁가는 집, 두겁가는 재산가 등의 표현이 보입니다. 되게 외국어랑 다름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두겁하다의 뜻은 뭔가 여러 가지에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하면은 이 단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학창시절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들뿐 아니라 인생의 고비마다 도움 주신 고마운 분들 잊고 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네, 직접 찾아뵙는 게 어렵더라도 간단한 안부 전화라도 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